진짜 예. 거래도 얼어붙고 그렇죠. 뭐 아예 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는 예, 그런 예.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바뀌는 변곡점은 언제가 될까요? 저는 이제 1차적인 변곡점을 어디서 보냐면은요. 네. 그 8월로 봐요. 그 8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 2020년 7월 말에 우리가 임대차 보호 입법이 그때 발의가 됐죠. 네네. 그래가지고 전월세 상한제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그래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죠. 네. 8월 달 나오게 되면은 이제 8월 달부터 전세가가 오릅니다. 전월에 비해서 0.5%씩 오르던 전세가 네. 8월 달에 갑자기 뭐 전달에 비해서 2%, 3%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7월부터 8월 달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지난 2년간 오른 거, 더 나가서 지난 4년간 오른 거. 네네.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오른 거에서 거기서 그걸 다 반영하지 않고 5%만 올려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올라간 거. 네네. 그걸 더해야 되는 거니까 네. 상당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예. 통계적으로는 보면 통계적으로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느냐를 갖다 통계가 나오지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계약한 4년치지. 것부터 올려간 걸 계약했기 때문에 네. 엄청난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세입자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전세를 그냥 더 살 것인가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물론 자금이 없어서 나는 전세를 살 수밖에 없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겠지만 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매매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KB 국민은행에 있는 걸 쭉 제가 정리한 건데 네네. 이 파란색은 매매가가 얼마나 그동안에 올랐는가라는 거예요. 네네. 제곱미터당 매매가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고 이 빨간색은 전세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전세금이 지금 이제 6억에 있는데 전세금이 10억에 오른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에 계속 살려면은 10억의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억을 더 올려주고 10억을 더 내주는데 차라리 그 10억의 돈이었으면은 내가 2018년 8월이었으면 그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가 비슷했냐.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는 2017년 5월이 아니더라도 네. 그때가 아니라도 2017년 6월이라도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뭐 그것이 우연이든 그 사람의 실력이든 모르겠지만 집을 샀다 그러면은 그때 산 돈 갖고 그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 돈 갖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고요. 서울은 이제 2018년 2월, 경기도는 2020년 6월에 샀어도 됐어요. 인천은요 2021년 1월글에 샀어도 됐다는 거죠. 그만큼 집값들이 이제 급격히 오르고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값도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그때 집을 샀으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이익들이 이만큼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타임머신 있어가지고 그때로 가가지고 집을 샀으면 참 좋았는데 왜 집을 안 샀냐면은 이때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줄 알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집을 사는지 파는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 집을 안 샀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본인은 떨어질 거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주식은 내가 겁이 나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주식 해가지고 일확천금 걷어야지 라는 생각 거둘 수 있지만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겁나. 나 안 하네.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저축해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살 거야.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집이라는 거는 내가 안 사? 그거 안 사면 세입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되면은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전세가가 계속 그냥 평생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래. 에이, 나는 무소유야. 그죠? 나는 그냥 세만 살겠어라고 하면 좋지만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 전세가가 아까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년만 있으면 매매가를 추월해 버리거든요. 과거 매매가를. 네, 과거의 매매가를 추월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때 집을 살 걸, 그때 집을 살 걸, 그때 집을 살 걸 이거 갖다 계속 한 거죠. 근데 그 질문이 2018년에 있던 질문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시장은 던지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살래?
지금 요번에 8월 달에 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4억 올린다 그러는데 너 네. 지금 계속 전세 살 거야? 아니면 집을 살 거야? 그런 거니까 어. 모든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 시장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본인이 뭐 좋게 얘기하면 현명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음이 약한 거고 뭐 이제 그분 중에서 일부가 그다음에 이제 집을 사는 걸로 돌아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8월 달 확 오르는 게 아니라 8월부터 그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년 7월까지 그 계약 개시 청구를 쓴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네네. 2년간. 네. 2년간 분배해서 나오죠. 이렇게 24개월에 분배해서 나오는데 그럼 그 매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약 개시 청구권 썼던 모든 세입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한 중에서 9명은 그래도 나는 그냥 전세 사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 중에서 10%라도 나 지금이라도 집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네. 그분들이 매수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을 저는 8월 달 이후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먼저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 송파 쪽으로 원래 마포에 있다가. 글쎄 말이야 아주 점점 발전한 거 보면 좋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네. 원래 뭐 강남 상구라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그 강남 서초는 오르는데 송파구는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야 송파구라 그러면 그래도 강남 상구인데 여기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하락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수치상으로 보면 그 뭐 거의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조금 그 통계를 해석할 때 그 조금 이렇게 약간 과장된 거 언론의 특성은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가 사람을 물면 이제 기사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개를 물어요. 그럼 기사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기사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원래 개가 사람을 무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도를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대선 끝나고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매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시세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발표된 걸 갖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그 동안에 이제 0.34%가 올랐고요. 이건 전국 평균보다 좀 적게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약간 파란색 있고 약간 붉은색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파란색 있고 붉은색 있고요. 보면 덜 오른 게 파란색이고 많이 오른 게 붉은색인가? 근데 그건 아닌데 0.26 영등포는 0.26인데. 그렇죠. 파란색은 이제 대선 때 1번 찍은 지역이고 1번을 찍은 지역. 붉은색은 2번을 찍은 지역입니다. 그 빨강 파랑이구나. 전 주식처럼 그 빨강 파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의 색깔이 빨간 파랑이라서 이렇게 제가 저걸 했는데 이제 파란색을 찍은 데는 제가 평균적으로 0.22% 올랐고요. 이제 빨간색을 찍은 적은 0.52%.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보면은 송파구가 0.39%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0.58%, 서초는 1.25니까 강남이나 서초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오르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오르긴 올랐네요. 오르긴 오른 거고 그러면 왜 잠깐만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어디가 얼마 떨어졌네, 어디가 얼마 떨어졌네 이런 기사가 잠깐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선동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농지한테도 선동 당할 수 있고 하락 농지한테 선동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투자할 때 중심을 잡아야 돼. 본인 돈 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하락처럼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 뭔가 이제 하락했던 거는 어떤 가격에서 15억에 거래되는데 지금 뭐 10억에 거래됐습니다. 3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와 3억 떨어졌네라고 하는데 그 15억이라는 숫자가 비정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10억만 거래해. 그 동네가 원래 다 10억짜리만 다 거래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막 15억, 13억 이렇게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10억에 거래된 거예요. 자, 그럼 1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억 하락했지만 다른 사람들 10억에 거래한 사람 입장에서는 2억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비교하는 게 너무 엉뚱한 이제 엉뚱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이 4월 달에
서울에서 거래된 거에서 이제 60% 이상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그러고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샘플로 뭐 어디가 얼마 올랐네, 어디가 얼마 올랐는데 은마가 뭐 이렇게 더 올랐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나는데 그것도 사실 그 말하기 나름이에요. 34평이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2021년 11월에 은마 아파트가 28억 2천에 기록됐어요. 그 역대 최고가예요. 34평이. 물론 호가는 그보다 더 올라갔지만 실거래가 28억 2천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에 25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정말 금매가가 나왔어요. 25억 5천이 나오는데 올해 4월에 그러니까 2월에 25억 5천 됐게 26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오른 거죠. 두 달 만에. 그러니까 25억 5천짜리가 26억 5천이 됐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억이 올랐네라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28억 2천에서 보면 또 하락론자가 이거 집값이 떨어졌네라는 기사를 내고 싶으면은 28억 2천을 기존에 해가지고 지금 26억 5천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 1억 7천 떨어졌네 이렇게 기사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거짓은 아니에요. 교묘하게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 갑툭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 샘플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든지 비교하려면은 똑같은 조건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사를 쓰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얄층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1층은 막 10억에 거래됐어요. 2억 떨어졌다. 그건 평소에도 그 정도 차이 나요.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사람들 그 몇 층 고를 것까지는 기사에 안 나오니까 10억은 분명히 12억 거래됐었잖아요. 근데 10억은 지금 분명히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2억 떨어졌네 이런 거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면 층이 다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 또 하나 거기 나오지 않은 건 뭐냐면은 향, 그러니까 동향이나 서향이나 남향 그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그 집의 수리 여부, 수리가 잘 된 집과 어떤 집은 정말 분양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수리 안 한 집 계속 세만 주고 그냥 그런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직접 비교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떨어진 경우 반대도 마찬가지,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도 12억에 거래했는데 15억 그러면 그건 1층이었다가 뭐 로얄층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금매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달 말까지 내가 잔금을 받는다면 이제 5월 31일 지금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 거죠.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종부세를 안 내요. 플러스 이 사람은 또 우연히 일시적 일가구 주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2억에 팔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세금이 제로예요. 근데 이게 하루라도 넘겨 그럼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세금이 몇 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상담 들어오면은 이거 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파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기금리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세금 오른 것까지 하려면 그 집이 20억은 돼야지 본전인 거예요. 세금 낼 것까지 계산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갖고 있다가 계속 마음고생하면서 20억까지 기다렸어요. 그 팔아봤자 지금 비과세로 파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 팔고 그 돈 갖고 딴 데를 또 투자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는 파세요. 잘 안 팔린대요. 금매 던지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까? 1억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12억에 거래됐는데 11억에 던지세요. 그래도 그걸 갖다가 15억 이상 판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계산으로 쫙 해가지고 세금이 이럴 때 얼마, 이럴 때 얼마, 이럴 때 얼마 해가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5월달 실거래까지 안 올라왔지만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런 매물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건 진짜 금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사람이면 그런 매물을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진짜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 같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래가 붙어야 돼요. 거래가 많이 붙어가지고 정말 싼 가격에 굉장히 여러 개가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갑자기 그야말로 금매가 거래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진 걸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실거래가만 보면 곤란하고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매물이 쭉 나오잖아요. 매물이. 그런데 아까 분명히 어디가 15억이었는데 12억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단지 그 평형을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갔더니만 실제로 호가를 봤더니 뭐 14억, 15억, 뭐 16억 이렇게 쭉 나오고 12억 매물이 없어. 그럼 뭐냐면 12억짜리 금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호가가 다 12억이야. 그럼 진짜 이 동네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고 네. 그 다른 매물의 호가도 같이 좀 봐야지 그게 이제 약간 객관적이지 그냥 어디서 정말 이상한 거 샘플로 갖고 와가지고 어느 동네에 사람이 개 물었네 어느 동네 사람이 개 물었네 이렇게 비싼한 거 보고 네네. 사람이 개를 무는구나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대출이 좀 풀어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출 규제로 해서 가장 많이 풀어진 거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그 취득세.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취득세를 취득세를 쫙 올리잖아요. 그럼 네. 거래량이 확 줄어요. 취득세를 풀죠? 그럼 거래량이 확 늘어나요. 네네네. 네. 그게 거의 뭐 더블 수준으로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돼요. 양도세보다요. 예, 취득세에 더 영향을 취득세에 제일 영향을. 그러니까 거래량은 취득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면 서울에 이제 웬만한데 막 20억이잖아요. 20억짜리를 하나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산다 그러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하더라도 네. 12.4%예요. 네네네. 12.4%면 2억 4,8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복비 예. 이런 거 빼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자 말자 내가 20억에 샀다 그랬잖아요. 네. 사자 말자 거기다 포함 복비 이런 것까지 뭐 등기비용 하면 3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사자 말자 23억이 딱 안 되면은 내가 계약서 쓰고 잔금일까지 23억이 안 되면 3억이 안 오르면은 네. 난 손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자마자 손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과거도 이제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취득세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줄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중에 이제 매물을 좀 늘리고자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했잖아요. 네, 1년간. 새 정부에서 이제 1년간 했는데 무주택자가 그걸 사주면 참 좋죠. 사주면 좋은데 무주택자 그걸 사게 하려면 처음에 보면은 좀 대출 한도를 많이 내가지고 무주택자 분들에서도 집을 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출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사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든지 취득세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지. 지금 현재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가끔 정말 우후죽순 몇 달에 하나씩 거래되는 거니까 아까 뭐 로얄층하고 1층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방향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지방선거를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정책이 나올 수는 없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제 못 나오는 거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하나씩 나오겠죠. 지방선거 이후에. 네, 이후에 나오겠는데 이제 네.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이제 화끈한 정책은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건 어느 정부든지 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좋죠. 근데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걸 그쵸. 원하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냥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가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집값이 안정된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못하게 한 거죠. 거래를 줄인 거죠. 대출을 줄이고 파는 사람도 중간에서 못 팔게 하고 네네. 사는 사람도 대출을 줄여서 못 팔게 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의도했던 대로 거래량 확 줄어드는 거죠. 이제 시장이 거의 안정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럼 지금 앞으로 좀 주택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은 집값은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네. 집값이 그냥 지리하게 이제 가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요점이 이제 그 가장 바닥이었어요. 네, 이때 네. 바닥인데 이제 2월 달에 바닥을 친 거죠. 2월 21일에 바닥을 친 건데 지금 이제 오르는 것도 크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지금 오르는 게 지난주에 비해서 뭐 0.05%가 올랐네, 뭐 0.03%가 올랐네, 뭐 네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인 수준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침체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전주에 비해서 한 0.1% 이상은 올라야지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1년이 이제 52주잖아요. 네네. 1년이 52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추석하고 설날은 이제 통계를 집계를 하지 않으니까 네. 1년에 이제 50주를 이제 집계를 해요. 통계를 네. 냅니다. 그러면은 한 주에 0.1%씩 오른다. 그러면 이제 1년에 5%, 네. 5.0%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화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0.1% 정도 오르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은 시장이 침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작년 하반기는 어마어마했죠. 그래가지고 국면이었네요. 폭등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0.1% 이하는 안정, 그다음에 0.1에서 0.2까지는 이제 화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0.2가 넘어가면 이제 과열. 이건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워낙 이상한 시장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 0.3% 이상 이건 폭등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작년에 우리가 막 뜨거운 물에 있었던 거예요. 막 우와 뜨거워 막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미지근한 물에 들어오니까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구명인데 네. 워낙 뜨거운 데 있다가 이제 미지근한 거였으니까 차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떨어진 데도 있겠죠. 네. 떨어진 데 진짜 떨어진 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르는 데도 있고 이제 그게 그 다른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이나 대구 이런 대전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는 뭐 나머지 강원도라든가 요새 제주 핫하죠. 제주라든가 전북 이런 데는 굉장히 시장이 지금 현재 뜨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대구에 산다고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하지만 강원도에 사시는 분은 무슨 소리야 지금 집값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통계는 내가 그 지역에 안 살지만 전국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집값은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정말 안정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지금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뭐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확실히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내가 세입자로서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런 지역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집값이 떨어지는 데 사면 안 되죠. 집값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집값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데는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거 알면은 와가지고 저처럼 유튜브에 출연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걸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적은데 그럼 당연히 집값 오르겠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은데 공급만 막 되는데 그런 데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적으면 괜찮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그래,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고 반대로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어디서 막 사냐면 후자에다 많이 사요. 공급은 많고 공급이 많은데 공급이 많은데 뭐가 돼요? 새 아파트를 막 분양하잖아. 분양 막 하고 새 아파트 막 입주하잖아. 그러면 야, 나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새 아파트 계속 짓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다가 빈 땅이 많으니까 계속 질 때 그런 데는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집값이 상승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사거든요. 저 사람 당연한 얘기야. 수요가 저기 많고 공급이 적은 데 사야지. 그거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를 왜 안 지키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느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제 그 비례 관계를 갖고 일자리. 그래서 KB 국민은행 그 시세표에 들어가면은 2002년 12월부터 서울을 이제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이제 그 시세표가 쫙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게 4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4월 말까지 나왔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5월까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5월 달까지 어느 자치구가 많이 올랐고 어느 자치구가 적게 올랐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시세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from to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구가 뭐 강남구는 몇 퍼센트, 뭐 은평구는 몇 퍼센트,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중랑구는 몇 퍼센트 쭉 나올 거예요. 영동구는 몇 퍼센트 쭉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은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고 어느 지역이 적게 올랐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면 많이 오른 데의 특징은 뭐고 적게 오른 데의 특징은 뭐야? 그걸 갖다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오른데, 그거 투기꾼들, 그 투기꾼들이 역시 이런 데 많이 사는구만,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인생이 깝깝한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매매가는 그렇고 전세가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매매가도 나오고 전세가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아까 매매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요. 매매가가 적게 오른 지역에 전세가도 적게 오르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든 전세가든 적게 오른 지역은 주택 수요가 적은 지역이고 주택 수요가 적게 늘어난 지역이고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네네. 많이 늘어난 지역이죠. 네. 근데 그 많이 늘어난 지역하고 그러면 적게 늘어난 지역을 일단 이제 구분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자리 증가를 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일자리 증가는 통계청 들어가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아기곰의 강의를 들으세요. 네. 광고인가? 하여튼 그걸 해보면은요 아주 놀랍게도 일자리 증가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중구예요. 이제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집값이 굉장히 비싼 동네입니다. 비싼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강남구, 서초구 다음에 중구가 일자리가 세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집값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아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밑에서 5번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는 많은데. 변화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 증가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일자리 많았고 지금도 많은데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뭐 그냥 옛날에 있던 일자리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옛날에 A라는 지역이 일자리가 10만 개고 B라는 지역이 5만 개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만 개인 지역이 5만 개의 지역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걸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10만 개인데 이 지역은 10년 전에도 10만 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그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데 아까 5만 개, B 지역은 5만 개인데 10년 전에는 2만 개였잖아요. 그러면 3만 개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3만 개의 일자리를 보고 전세든 매매든 그 동네를 이사를 오는 거예요. 돈 벌려면 가야죠. 자기가 안 가면은 출퇴근에 힘든데. 힘드니까 퍼포먼스 떨어지고. 아침에 거기서 2시간씩 또는 1시간씩 지쳐가서 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어쩌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또 퇴근할 때 매일매일. 그 시간에 근처로 이사 가게 되면은 행복해지죠. 좀 자기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족과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맞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리 증가를 한번 찾아보면은 아주 놀랍게도 그게 굉장히 이제 근접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증가가 많이 늘어난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싼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종업원 수가 많은 회사, 이거 뭐 300인 이상을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300명 이상 있는 대기업의 그 일자리가 얼마 많이 늘었느냐. 그게 안 되면 이제 100명 이상 일자리가 얼마 늘었느냐. 이제 이런 거고. 보통 이제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일자리 늘어난 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집값에. 그거는 이제 보통 그 근생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 가게. 우리 집 옆에 짜장면 정말 맛있게 하는 데 있어. 그게 들어왔어. 우리 집값 올라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쩌다 가서 먹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생이 늘어났다고 근린생활 시설이 늘어났다고 집값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동네에 대기업이 뻥 큰 데 들어왔어. 정말 그 임금이 한 1억씩 주는 연봉 1억씩 주는 게 빡 들어왔어. 잘 나가는 잘 나가는 회사가.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에 출퇴근한 사람은 그래도 뭐 가까운 데서 거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통계청에 들어가도 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그런데 따봉이죠. 그게 제일 좋네요. 그러니까 공급은 거의 없는데 일자리 증가가 되는데 공급이 없는 데 같은 경우 특징은 또 뭐냐면은요. 인구가 늘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 공급이 없으니까 인구가 늘 수가 없구나. 서울이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잖아요.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그러면 경기도는 인구가 또 많이 늘거든요.
그럼 경기도 사람들은 애를 말고 아 경기도 사람이 확실히 부부금술이 좋고 서울 사람들은 부부금술이 안 좋고 그거 아니죠. 19금인가?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공급이 없으니까 새 아파트를 공급을 못하니까 나 새 아파트 살고 싶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광교로 가고 동탄으로 가고 미사로 가고 하남 미사로 가고 김포 신도시로 가고 뭐 고향으로 가고 이렇게 그죠.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경기도 인구는 늘어나는데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되니까 네. 경기도는 빈 땅이 많아서 네. 공급된 인구가 늘어나는데 서울에서는 공급이 안 되니까 잠깐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 집값 계속 오르잖아요. 네.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가는데 이제 그런 공급이 줄기 때문에요. 근데 일자리가 느는데 인구가 준다는 건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그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그걸 좀 이제 본인들이 적으로 하시면 되죠.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요. 일자리에 그냥 일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의 증가율 이게 중요하다는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되는 곳. 그런 데는 지금 뭐 얼마 빠졌다 그래도 이거 절대 팔면 안 되겠네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호가가 뭐 얼마 떨어졌다 그래도. 그 재미난 게 네. 이제 하락론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토론 같은 데 가끔 가면 그래요. 집값이 이제 막 아까 빠지고 어디가 빠져요 그런데 숫자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지는데 그거는 이제 평균이고 뭐 실제로는 얼마가 이제 얼마 빠졌습니다. 뭐 얼마가 얼마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게 이제 통계거든요. 네. 통계니까 사실 보면은 그 이제 통계를 계속 이제 꾸준히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 빠졌다라는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연연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죠. 네. 이 주식과 부동산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고요. 틀린 면도 있고요. 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식으로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은요. 네. 돈이 잃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부동산식으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또 돈 벌 확률이 또 높아요. 신기한 게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단기 투자를 지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수익을 못 내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단 투자가 이제 2년이에요. 그죠. 2년 밑으로 갖고 있게 그 전에 팔게 되면은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타죠, 단타. 그건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2년 이상 갖고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시장이 움직이는 동향, 경제 동향을 포함해서 단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뭐냐면 2년 후의 시장 이걸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개인이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산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죠.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실거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그냥 뭐 나는 어차피 살 건데 집값 떨어진다고 나 갑자기 그걸 팔고 뭐 월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또 애들 여기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뭐 그 딴 데 전학할 수 없고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오르고 떨어지다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거뒀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실제로 주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자리가 늘고 있고 공급이 없다면 여기는 뭐 그냥 현재 모를 수밖에 없죠. 저는 주로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자, 그게 왜 무슨 차이냐면은 실수요자는 집을 잘 안 팔아요. 그렇죠. 자기가 20년도 살죠. 자기가 실수요를 하면 어떤 이유에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직장 때문에 출퇴근 때문에 가든지 애들 학군 때문에 가든지 또는 뭐 부모님이 근처에 살아가지고 육아 도움을 받고자 가든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안 팔아요. 근데 투자자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수익을 쫓아간 거거든요. 이거 투자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매물이 확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갈 때는 집값이 쫙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 매물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알아요? 통계에 다 나옵니다. 거기서만.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야 이런 데 사지 마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나오는데 네네. 통계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게 다 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첫 번째 법인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법인 매수. 예, 예. 그 국토교통부 통계 다 나와요. 예. 거기서 보면 어느 지역에 법인이 몇 개 샀는 몇 개 샀는 다 이거 나와요. 투자 수요죠. 예, 100% 투자 수요죠. 법인은 자기가 들어 살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 이제 그 외지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샀는지. 외지인 매수. 그렇죠.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이 많이 샀는지 그 비율이 있어요. 예, 예. 그것도 다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아, 외지인이 많이 사면은 아무래도 투자 수요죠. 투자죠. 예. 예.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외지인이 많이 샀던 거 그 중에서 내가 회사가 글로 이사 갔어 그래서 나 가는 사람이 또 있겠죠. 네네네.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 외지인이 샀다는 건 투자적인 수요고요. 현지인이 거기 샀다는 거는 이제 실수요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죠. 물론 그 지역에 산 사람 중에 투자적인 수요도 뭐 법적으로 있을 수 예, 있죠. 예. 근데 그 확률은 뭐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예, 거고 예. 아까 외지인 산 것도 실수요가 된 건 10명 중에 1명이고 9명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외지인이 많이 샀는지 실수요가 많이 샀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값 제일 비싼데 1위부터 이제 14위까지 네. 이렇게 보면은 1위가 이제 강남구, 2위가 서초구, 그다음에 3위가 송파구, 이제 용산구 이렇게 가겠죠. 예. 이제 14위가 이제 강동구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14개를 쭉 찾아가지고 아까 그걸 쭉 조사를 해봐요. 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강남구 그러면은 그 투기꾼이 많으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샀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21년 작년 말까지 12월까지 네. 딱 보면은 이제 강남구는 한 중간 정도인데 재미난 건 뭐냐면 2021년 한 네. 해만 딱 놓고 보면은 예. 14개 지역에서 가장 그러니까 현지 주민이 많이 산 지역은 14개 지역에서 이제 분당이고요. 1위가 분당이고 아까 그 14개 지역 중에서 경기도에서 분당하고 과천이 들어가고 나머지 12개는 다 서울이에요. 네네네. 근데 1위가 분당이고 2위가 강남구예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외지인 투자가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강남구 같은 거 실수요가 많은 거예요. 갈아타기인가 보다. 그것도 있지만은 네. 뭐겠어요. 외지인이 못 사게 법을 만들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고요. 네.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은 투기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네. 예. 아니 거기서 전세 놓고 사는 거다 법적으로 금지해 버렸는데. 걸러놨으니까. 예, 거기서 자기가 6개월 내에 실거주할 사람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네. 작년 그렇게 된 거니까 물론 강남구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인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요한 3개구하고 딱 네. 묶여 있는 거니까 그 비율이 현지인이 산 비율이 확 올라가면서 아까 14개 지역 중에서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최근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네.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초구는 좀 떨어지겠네. 뭐 한 중간 정도. 네. 예. 그리고 의외로 이제 외지인이 많이 사는 데는 이제 서울에서는 중구하고 용산구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용산구는 이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현지인들은 잘 선호를 안 하는데 네. 외지인 사람들 특히 지방 분들이 선호하는 투자처거든요. 하여튼 외지인 투자 비율은 용산이 높다. 예. 그래서 재밌네요. 그런 것들 예. 좀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수를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의 지수가고 회사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PER이 높다고 뭐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도 아니고 뭐 PBR이 뭐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또 여러 가지 지수를 갖다 이제 여러 가지 지수를 보고 복합적으로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이 부동산도 여러 가지 지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끼리 보면은 이제 다리도 만지고 꼬리도 만지고 뭐 귀도 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네네. 이제 이런 지수들을 보면서 이 지수들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나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갖다가 네. 지속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사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차라리 그때 집을 샀을 거 이제 요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집을 잘 갖고 있다가 2017년에 팔거나 2018년에 파는 거죠. 맞아요. 그때 하락하는 줄 알았어요. 네, 거기서 보면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강력히 이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점잖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4월까지 팔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파쇼. 안 그러면 떨어질 거다. 안 그러면 당신 폐가 망신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뭐 좋은 말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협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파셨던 분들 꽤 있어요. 진짜로 파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때 팔고 나가지고
20년, 2021년 폭등량을 보고 나가지고 굉장히 막 쇼크를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다가 아까 이제 전세금 올려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최근에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줘, 전세금 집주인이 4억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그래서 늦었지만 그냥 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긴 좋아요. 빨리 시작할수록 이제 좋긴 좋은데 늦었다고 안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 그 오기하고 지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지조는 고결한 자기 뜻을 쫓아가는 게 지조고 오기는 그냥 이제 자기의 그냥 아집이죠. 근데 그 오기하고 이제 지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가는 길이 이 산이 아니야 그러면 끝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도 자기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지금이라도 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요. 지금이라도 사실 보면은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거는 이제 뭐 가슴이 아픈 건 알지만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과거 현재는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그런 대로 이제 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값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아셨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동네는 6억이었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빡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사러 갔다 봐면 10억인 거예요. 옛날엔 나 분명히 그게 6억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이 동네가 무슨 6억이나 내가 10억이면 강남에 가서 사겠다 그래서 가서 장난하면 그 가격 못 사는데 다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가격에 비해서 옛날 가격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주택은 너무 이제 상투인 것 같고 이제 본인 생각에 상투인 것 같고 좀 덜 오른 걸 사자라 그래가지고 딴 거에 좀 이제 관심을 갖죠. 이제 상가라던가 조금 뭐 땅이라던가 뭐 이제 이렇게 무슨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이제 딴 거에 한 건데 그걸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것도 다 올랐고 잘못된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1주택은 해놓고 나가지고 여윳돈이 있을 때 딴 거를 해야 되는 거지 1주택자 아니면서 나 무주택자야 라면서 그거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요. 특히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하지를 않거든요. 그 땅 같은 거는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젊은 분이 나 우리 집에 정말 나는 금수저라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사세요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 자기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땅을 내가 샀다 그러면은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땅이라는 거는 개발이 될 때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지. 물론 이제 본인이 샀는데 그 후에 이제 딴 사람이 사주면 괜찮지만 대부분 그 땅을 안 사요. 왜냐하면 땅이 하나만 있으면 서로 몰려들 텐데 사방팔방 전국에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사더라도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또 딴 땅을 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샀을 때는 샀지만 나중에 팔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노후에 나 이거 올려가지고 차익 봐가지고 내가 노후 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 그러면 거기다 내가 10억 투자했어. 근데 일단은 내가 한 10억 투자해가지고 한 15억 되면 5억 갖고 이제 그 차익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10억 자체가 팔리지 않은 거니까 10원도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빵원이 된 거네요. 빵원. 그렇죠. 그게 월세도 안 오고 장부가로서는 이제 뭐 중개하신 분이 이게 요새 땅값 올라가지고 20억이에요 하지만 팔려야지 20억이지 뭐. 그러면 20억은 그만두고 15억이라도 좀 팔아줬으면 좋겠고 혹시 저 중개하시는 분 15억에 사겠어요? 20억이라면서 제가 15억에 이렇게 사세요. 그럼 중개하시는 분도 안 사죠 당연히. 그냥 그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20억 됐습니다라는 거고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장부가에서는 20억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세금만 계속 내는 거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급성이 떨어지단 말이에요. 말만 20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게 환급성 떨어지는 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주택이 환급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가 환급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중에서도 환급성이 많은 데는 아까 수요가 많은데 이런 데 주택 수요가 많은데 이런 데가 이제 환급성이 있죠. 너무 다 올랐으니까 한 텀을 기다려보는 거는 어떤가?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죠. 그래요? 그 집값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 쫙 가다가 탁 떨어지고 쫙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차가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또 오르고 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역사상 그럼 역사상 그런 거고 아. 인플레이션 극심하다는 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면은요. 네. 철근 값이 오르고 알루미늄 값이 오르고 알루미늄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알루미늄 값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샤시 값이 그러니까 알루미늄 값이 2배 오르면 당연히 샤시 업체는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겠죠. 철광석 값이 저기 뭐야 한 80% 올랐어요. 70 몇 %가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철근 값도 오르겠죠. 네. 구리가 오르면 배관 하는 가격도 올라오겠죠. 다 오르는 거니까 지금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오를 건데, 금리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모기지 가격 보면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모기지가 지금 이자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네. 모기지를 끼고 집 사는 게 굉장히 힘들 정도로 미국의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비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싸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이제 우리는 싸게 어차피 그러면 안 사면 뭐 가격 떨어지겠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갔더니 짜장면 값이 하나가 10,000원이래. 어떤 집에. 그래서 네. 야 비싸지. 짜장면 값 저거 1,000원 때까지 안 사 먹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네. 아니 그 짜장면 가게에서 그 1,000원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절대 1,000원을 내릴 수가 없죠. 장사를 안 하면 안 하지 그냥 1,000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도 집을 지는 원가가 있는데 원가가 잠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둔촌 주공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예. 본질은 뭐냐면은 네. 지속적으로 현재 자재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자재가 인상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네. 그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최종 소비자인 조합이 그 부담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 공급자인 건설사들이 부담을 할 것인지 그거에서 다툼이 있는 거고요. 네네. 이와 유사한 거는 이제 둔촌 주공은 워낙 큰 단지고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슈화가 된 거고 전국에서 대부분 단지에서 대부분 그런 이슈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거 네. 또는 기존에 싸게 분양된 거, 분양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에 대비하면 지금 싼 걸 잡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6월 이후로 네. 어떻게 시장이 이제 흘러갈지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뭐 과거에도 많았으니까 네. 이제 그거는 뭐 큰 겁먹을 거 하나도 없고 아까 이제 약간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같은 경우 2배가 되더라도 집값 오르니까 그건 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네. 대신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통화량을 줄이는 네. 정책을 미국에서 이제 대차 대표를 조정해서 이제 줄이겠다는 정책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일단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역사상 이제 통화량이 전년 또는 전달보다 줄어든 적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까지 포함해서도 네. 전년 대비해서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고 시중에서 계속 돈이 뿌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지금도 현재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뭐 39조를 풀 건지 뭐 50조를 풀 건지 갖고 지금 정치인들이 막 여야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풀 거 갖고 싸우는 거지 적게 풀 거나 아니면 돈을 환수할 거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시중에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내가 현금을 보유한다는 거는 사실 보면 지금 전략에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락 농자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대기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집을 사게 되면 큰일이고 뭐 정말 집을 사는 거는 바보고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네. 그분들이 집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이거 이제 그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중에서 이제 해바라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도쿄에 있는 거 그 같은 경우는 그림 한 장에 8,000억이에요. 8,000억 원. 그 8,000억인데 그거 갖고 말도 안 되죠. 그거 그림값 물값 한 100만 원씩도 안 되는데 그거 찍찍찍찍 뭐 그림 좀 그린다고 해가지고 8,000만 원도 아니고 8,000억 원씩을 갖다 한다. 그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그건 거품이다. 그 말 그 거품이니까 그 가격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8,000억이면 그냥 이슈만 있는 거죠. 그리고 8,000억이야. 야 웃긴다. 그 1조야? 웃긴다. 뭐 그냥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거의 해박을 가질 기회가 없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 어디에 집값은 얼마더라. 야, 그게 거품이지.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죠. 갖고 싶다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 하락론자가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길게 보면은 맞아. 대기 매수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얼마가 올랐다 얼마가 떨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게 얼마인 거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막 고급 차들 있잖아요. 포르쉐, 페라리 뭐 이런 거 비싸다는 거 댓글 안 달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신차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댓글 보면 욕이 엄청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냐면 내가 살라 그러는 차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관심의 표현이거든.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하신 분이 30대 초반인데 19억을 갖고 와가지고 뭘 살까요? 19억으로? 네, 19억 갖고 뭘 살까요? 뭐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뭐 지역 몇 개를 제가 추천드렸고 근데 어디 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이제 한 게 그 중에서 3억은 자기가 쓰고 싶다. 뭐 하려고 했더니 이제 고급 외제차를 하나 사고 싶다. 3억은 쓰고 나머지 한 16억 갖고 뭘 살까요? 이제 그건데 제가 뭘 했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19억이라는 거는 그 젊은 세대에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 동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엄청난 부자죠. 30대 초반에 19억이라는 거 엄청난 거죠. 1억 9천만 있어도 난 이 정도면 나 열심히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9억이라는 거 엄청난 성공한 거죠. 하지만은 나중에 당신이 19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게 큰 돈이 아닌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19억이라는 돈이 결코 큰 돈이 아니니까 지금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부자가 아닌 거를 나중에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충분한 거예요. 딴 게 자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외모 꾸미는 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보면은 뭐 그냥 뭐 옛날에 그 보면은 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구마 찐 거 갖고 와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먹고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막 불쌍한데 보면은 강남에 뭐 집이 몇 채 있고 막 그리고 전에 그 실제로 한번 저는 그런 본 적 있어요. 어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저는 기다리는데 앞에서 막 시간을 굉장히 어떤 할머니 분이 막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 갖다가 막 그 담당자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몸빼 같은 거의 몸빼 수준의 옷을 입고 가지고 할머니 너무하시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상당한 내용 갖다 이제 옆에 듣다 보니까 뭐 잠실에 뭐는 주공구단지는 어떡하고요 강남에 뭐는 어떡하고요 근데 집에 한 5채가 다 알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외모 갖고 하면 참 평가하면 참 이게 큰일 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언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못 사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없어요. 내가 뭐를 입고 뭐를 사고 어떤 차를 타고 그런 거보다는 자유로운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자유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A를 선택할 수 있고 B라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게 나의 거주지도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직업도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전에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해야지 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쪽 지역에 살아야지 또는 다른 나라에 살아야지 라는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자의 마인드를 닮아야 되는데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부자의 행동이나 부자의 외모를 닮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점점 부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1억이 없는 사람이 1억 가지는 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억 있는 사람은 그게 꿈이 아니라 10억 원 있어야지 하는 거고 10억이 되면 그다음에 100억 보면 1000억의 시장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19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수준 친구들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친구들이 뭐 보통 뭐 소나타고 좀 성공한 친구냐 제네시스 그러면 그건 제네시스 정도로 타야죠. 튀지 말아라. 그리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라는 건 자랑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이제 잠깐만 구설수도 오를 수가 있고 이제 쓸데없는 일에 자기가 비생산적인 일에 잠깐 휘말릴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괜히 튀지 마라. 튀지 말고 그냥
딴 사람 나 친구 수준 봐가지고 친구 수준보다 조금 더 잘나는 정도, 평균 수준보다 조금 잘나는 수준, 그 정도로 하는 거지. 와, 쟤 저거 정말 포르쉐 타고 다니네. 뭐 그것도 깔별로 여러 개가 있네. 그거 자체는 좋아하지 않아. 좋은 현상은 아니다는 거죠. 서울로 얘기하면은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수도권 전체나 전국 단위로 보면 이제 분당 같은데 이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할 게 정치권의 의지나 이제 정치권이라는 거는 이제 중앙 정부 정치권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시장이나 뭐 또는 뭐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주장을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선되면은 뭐를 유치하고 그런 사람 데가 많잖아요. 수도권에서도 그런 데 많아요. 뭐 그때 가면은 내가 당선되면은 뭘 해가지고 제2의 판교를 만들고 막 그런 데가 여기도 제2의 판교, 저기도 제2의 판교, 저기도 판교. 그렇죠, 많죠. 말이 안 되는 게 제2, 제3, 제4, 제4, 제5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만 다 제1에 거기서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믿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안 되냐면은 거기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정치인은 아무 힘이 없고요. 누가 키를 갖고 있냐면 기업이 키가 있어요. 기업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사를 가야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삼바를 갖다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을 갖다가 유치하겠다. 거기 왜 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입장에서 거기 왜 가야 되는데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 회사를 완전히 거기 이사 간다는 거예요. 직원들 다 데리고 그러면 직원들을 가만히 있어요? 펄펄 뛰죠. 그쵸. 자기 여기 다 집 사놓고 여기 전세 얻고 막 난리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이 뭐 귀찮은데 뭐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보다 더 떨어진 데로 간다 그러면 인프라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난리 나죠. 그리고 그죠. 이전하는데 비용도 들죠. 이전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죠. 거기에 정치인이나 거기에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오는 거를 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기업이 무슨 이득을 줄 건데 그러면 거기다 가려면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해 줍니까? 법인세는 국세예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세나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뭐 감면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중소기업한테 먹히는 얘기지 되게 큰 기업은 그 푼돈 갖고 그 회사의 명운을 하고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오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거기서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진짜 들어온다고 얘기하면은 그 기업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홍보팀이나 IR팀에다 전화해가지고 정말 이쪽 회사 이쪽 오시로 올 계획이 있어요? 그럼 나 처음 듣는 건데요. 그럼 그건 이제 정신이 뻥친 거고. 그냥 끊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들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방금 제가 원래 그 스튜디오 마포에 있었거든요. 저희 직원이 1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 잠실로 옮겼거든요. 마포에서 잠실로 옮기는데도 그만두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거 사실 그냥 그런 큰 기업의 인프라 투자도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몇 대 이제 옮기는 건데도 너무 바쁘고 할 일 많고 그러니까 원래 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좀 처음에 싫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를 사업장을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근데 그걸 막 진짜 대기업이 간다는 거는 서울에 이제 여기 강남에 삼성동에 있던 그 대기업체가 판교로 이사를 갔어요. 몇 년 전에. 판교만 해도 좋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판교가 좋다 하더라도 강남보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판교로 갔어요.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한테 3억씩 빌려줬어요. 그냥 무이자로. 돈 주고 이사 갔구나.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그거 갖고 할 수 없이 회사에 빌려주니까 이거 갖고 전세나 얻어야지. 또는 이제 뭐 전세금 있는 사람도 이거 갖고 이제 주식이나 할까? 뭐 이제 아니면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나 얻을까? 그러니까 그게 위로금이나 마찬가지. 3억을 그냥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때 그 딱 듣고 나가지고 와, 이 친구 되게 머리 좋네. 그 오너가 머리 좋네. 3억짜리가 이제 노예 문서거든요. 다른 회사에 못 옮기죠. 그거 한번 받으면 그 갚아야 되니까. 다른 회사 3억 원 갚아야 되는데 갚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오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 기업은 그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하여튼 사원들한테 뭔가 당근을 던져줘야지
사원들이 가지 네. 안 가요. 자기가 여기서 이미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건 이 지역에 뭔가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벌이를 하는데 와이프가 근처에 직장이 있어. 자기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와이프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또는 자기가 이제 뭐 부모님하고 또는 또 자기 여기 또 애들 학군 뭐 이런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옮기는 게 쉽지가 않고 그게 그나마 뭐 이제 판교 정도로 옮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하진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무슨 뭐 이상한 지역 뭐 그러면 이제 아니 저기가 경렬비연 저기 같잖아요. 뭐 이런 데로 가면 이제 저기 뭐야 전주로 그 운영하는데 네. 뭐 뭐였지 연금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거 운영하는 데가 전주로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인력 이탈 되게 심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땅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는 이제 그 시장이나 그 국회의원의 의지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키는 기업이 갖고 있고 네. 기업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게 막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사람을 구하기 쉬운 데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사람 있는 데가. 양질의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지방하고 이제 수도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에서 기업들이 많이 나가지고 좋은 양질의 일자가 지방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한테 물어보면은 지방 가면은 이제 소리 똘똘한 애들이 안 쫓아 내려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방 출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만 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방 출신자들은 나도 이참에 저기 대기업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재 풀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렇게 행복도시 만들어서 정부가 옮기는 거하고 또 달라요. 민간 기업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 기업에 강제하기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죠. 그렇죠. 네. 이 수도권 집중화는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될 것이다. 요새 이제 세종시가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통계에서 엄청 많이 하락했죠. 그게 뭐냐면은 세종시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한 2년간 과도하게 이제 작년부터 사실 하락은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 네네. 기대감이 과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한 이유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완전히 그 세종시를 우리나라 수도로 만들겠다. 행정수도에서 완전히 국회도 이사오고 아주 확실히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와, 세종시가 수도가 된대? 서울은 뭐야? 수도 아니래. 오케이.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 떨어지고 이제 세종시가 오르겠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죠. 미국의 수도는 뉴욕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근데 워싱턴 DC보다는 뉴욕이 집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일까요? 아닐까요? 시드니 수도 아니에요. 캔버라가 수도예요.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리오데자네이루가 아니라 브라질리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DC나 캔버라나 브라질리아는 집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거기는 집값이 싼 동네예요. 뉴욕이나 시드니나 리오데자네이루는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거긴 수도가 아닌데.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은 집값이 비싼 데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경제도시예요. 경제수도. 행정수도가 아니라 경제수도예요. 근데 많은 국가에서 서울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많은 국가가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행정수도면은 집값이 비싸지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한다는 거는 경제수도를 거기 옮긴다는 게 아니라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걸 찍어내는데 그거 갖고 경제수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수도가 옮긴대라고 하니까 기대감 때문에 너무 올랐다가 나중에 이거 아닌가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세종시 자체의 경쟁이 없어진 것보다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게 조금 이제 거품이 조금 이제 좀 차분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강남이 앞으로도 강남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이 강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일단은 강남을 선택한 거고. 그럼 어쩌면 이런 강남 수준의 업무지구가 있을 만한 곳이면은 좀
판교가 이제 그거 갖다가 지금 네. 치고 올라간 거죠. 네네. 강남에 가장 유사한 흉내를 낸 게 바로 판교가 됐던 거죠.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도 서쪽에서는 마곡지구가 이제 좀 비슷하게 좋아진 거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도 이제 과거부터 좀 좋아졌는데 거기는 좀 중소기업 위주의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좀 기업들이 좀 많고요. 임금 때문에 차이가 임금이죠. 좀, 예, 임금 차이. 예. 그래서 임금 차이로 한번 보시면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하시면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구세청 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지역별 임금이 쫙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별 임금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얼마 주냐가 아니라 어떤 통계를 봐야 되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임금. 아, 평균 소득.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장이 어딘지는 상관없어도 뭐 이래서 강남구에 사는 사람 얼마, 뭐 네. 서초에 사는 사람 얼마, 이제 이렇게 뚝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고소득자가 많이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저기가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용인 수지? 거기가. 그쪽도 높은 편이죠. 예, 거기가 되게 집값에 비해서 의외로 높은 높은 편이에요. 그런 얘기 하죠. 용인 수지가 예. 상당히 그 독특한 데예요. 독특한 게 예. 아까 소득이 아주 상위 지역은 아니고 네. 이제 그 생각보다는 상위 지역이고 네. 또 하나의 재미난 거는 뭐냐면 교육 수준. 어. 전체 인구 중에서 네. 고학력자의 비율이 의외로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 평균 수명도 길더라고요. 예. 물이 좋은가 봐요. 하여튼 용자가 들어가서나.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강남이 미국이라면 분당, 용인 이쪽 있잖아요. 여기 약간 캐나다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공기는 좋아요. 공기는 좋아요. 그래서 뭔가 더 웰빙인 것 같고 그 동네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상승장이 있고 이제 하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농자가 있고 이제 하락 농자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중심은 여러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 진짜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하락한 다음에 집을 안 산다 그래요. 그럼 왜 안 사?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다음에 상승할 때 물어보죠. 지금 저번에 샀어? 안 샀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지. 집값이 오르는데 왜 사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언제 살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시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 귀 기르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다음에 어떤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그걸 다 여러분이 하루 정도는 그 배우자와 조금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고 본인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요거 팔고 요거 사가지고 시대 차이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쉽게 정답이 아니라 어떤 결론만 쭉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왜 안 드리냐 하면은 이게 그거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여러분 자산을 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걸 갖다 인식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됐네 라는 거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지난 몇 년간 아기금리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아기금리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늦은 건데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네. 빠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 나이에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아기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글도 많이 쓰고 많이 했는데 아기곰이라고 활동한 게 40대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셔가지고 모두 행복하신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